하늘의 문을 열어 그 뜻을 알다. 역사와 함께 시작된 천문학. 하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질서를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에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은 단순히 하늘과 별에 대한 관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천문학이 바로 제왕의 학문, 왕실의 학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한 놀라운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은 하늘에 대한 지식만은 아니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늘이 세운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별들이 그냥 불규칙하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문학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크기를 짐작했다. 별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그 오랜 기록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 보여지는 또 다른 내일을 만나본다. 경기도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주말마다 이곳이 가족들로 붐비는 이유는 천체 관측 행사 때문.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하늘의 별과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 태양계의 모습과 우주의 탄생 등 신비한 천문 현상들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고, 거대한 반사망원경을 통해 방문객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다 또렷이 관측할 수 있다.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고, 이 별의 움직임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아이들은 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어른들은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며 동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자리에 위치한 구상성단과 백조 자리에 위치한 알비레오 쌍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감성과 지성이 서로 어울리면서 별을 아름답게, 혹은 별을 멋지게, 혹은 별을 낭만으로, 그리고 또한 별을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중천문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에 매료됐을까? 그에 대한 답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오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문학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관심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의성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유물. 바로 고인돌이다. 고인돌 군락지인 이 지역에서는 무려 160여 기의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고인돌들의 숫자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뚫은 것으로 보이는 고인돌 표면의 수많은 구멍들. 이것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인돌 덮개돌에 작은 홈들을 팔았습니다. 이 홈들을 이제 자세히 연구를 하고 보면 거기에 적지 않은 것이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고대인들이 그 별자리를 그대로 거기다가 파놓은 의미도 같지만, 또 하나는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인돌에 나타난 흔적은 다름 아닌 별자리, 이른바 성혈이다.
자연석을 그대로 쓰지 않고 탁자 모양으로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서너 개부터 240개까지 다양한 숫자의 성열들이 발견됐다.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별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미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 성열이 새겨진 코인돌. 과연 별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글자가 없고 이 홈이나 바위 그림도 보니 바위에 홈을 판 형태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걸 보고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뭐를 이제 봤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천문도라는 별자리 체계로 이제 접근하기 어렵고요.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관찰한 내용이라든지 생각의 편리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국사기에 아주 초기부터 천문 관측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에 60여 건, 뭐 고구려에 뭐 7, 80여 건, 신라에 180건, 그런 식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고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별자리, 하늘에 대한 열정 어린 관측은 삼국시대에 이르러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된다. 누각 박사 5명, 그다음 천문 박사 1명, 이렇게 이제 조직을 편제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그 신라 시대는 천문 관측보다는 그것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문제에 더 집중했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꾸준한 천문 관측의 기록은 후대에 남겨져 있는데 삼국사기 1관 혁것의 거서 간주에는 4년 여름 4월 신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는 구절이 남아있다. 그 당시 이미 일식을 관측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록은 정말 정확한 것일까? 제작진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당시의 일식 관측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BC 54년 신라 박혁것의 통치 4년에 일어났다는 일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삼국시대 당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일식이 관찰된 지역과 일식의 정도를 알 수 있었고, 또한 정밀한 계산을 통해 일식이 기원전 53년에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시작 시간과 지속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었다. 2000여 년 전의 관측 기록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역법이 바뀌었거든요. 보면 바뀌었는데 고려는 선명이나 이런 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나 몇백 년간.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은 자기들의 전문 역산 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고려시대 서원관은 천문 관측과 역법의 계산을 함께 뭐 정밀한 수준으로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고려사에는 천문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책이 3권인데 그 안에 서운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신라의 누각전에 이어 고려의 서운관은 이후 600년간 이어져 무려 200에서 300명에 이르는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관측할 수 있었다. 하늘을 읽고자 하는 선조들의 노력은 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한 천문도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열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로 우리 천문학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1395년 음력 12월에 만든 천문도입니다. 천문도라는 것은 성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천문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들을 함께 적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천문 관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유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뜻을 빌어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 유물이기도 하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곧 왕이고 왕의 뜻이 곧 하늘과 연결되었다고 믿던 과거의 시대상과 천문관을 알 수 있다. 이게 조선이 건국하고 4년 만에 등장한단 말인데 이 작품 자체가 4년 만에 등장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그 정통성이 좀 불안한 이성계의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다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런 이제 그 천문관의 이제 어떤 표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천명 사상, 천명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을 천명에 따라 통치한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히 이 천명의 상징성을 가진 것이 이제 별자리죠. 고려의 무신이었던 이성계는 1392년 공양왕을 양위시키고 조선을 건국했는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 천문도를 제작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그렇다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천상열차 분야제도의 제작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권근이라는 분입니다. 이 권근이라는 분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 때 어떠한 과정에서 천문도를 입수하고 그 천문도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돌에 새겼는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아래쪽에는 그 제작 과정이 상세히 새겨져 있는데 천문도의 돌판은 전쟁통에 강물에 빠뜨려 잃어버렸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복사본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복사본을 받쳐오면서 다시금 천문도를 돌에 새길 수 있었다. 잃어버린 천문도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되돌아온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가운 일이었겠죠. 그걸로 자기가 천문을 잘 보살핀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은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선양을 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태조 이성계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유방택이라든가 건근한테 이것을 모본으로 삼아서 이 천문도를 만들라 하라고 지시가 내리죠. 태조 이성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지도의 중성기가 어긋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여기서 중성기라는 것은 24절기별 혼효 중성기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매 절기일마다 혼각과 효각에 어떤 별이 남중을 하느냐, 즉 정남쪽 하늘에 어떤 별이 오느냐를 계산을 한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향하는 방향인 그 지점을 우리가 천구 북극이라고 합니다. 천구 북극의 위치. 그 다음에 하늘에 보면은 태양이 운행하는 길 하늘에 보면 적도가 있습니다. 그 만난 점은 우리가 춘분점과 추분점이라고 하는데 춘분점과 추분점이 천구 북극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럼 별자리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는 다 그대로 있는데 별자리 상에서의 그 기준되는 점의 위치가 이동하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25,800년의 주기로 옮겨가며 원을 그리는데 이것을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북극에 위치한 별자리는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중성기 위치가 달라졌고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계산해 고려의 하늘이 아닌 조선의 하늘을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겨 넣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중성기를 새로 자리를 옮겨서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태조가서 그 기뻐하시면서 새로 만들라 해서 태조 4년 그해 그 12월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드는 내용이 그 건근에 쓴 어떤 발기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천문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고려의 천문도에 조선의 하늘이 덧입혀져 새로운 조선의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알려진 바와 같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운동을 하지만 지구의 관점에서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부르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이 황도와 함께 사계절 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원의 중심에서 뻗어나간 선들로 구분된 하늘 28수다. (28수는) 계절을 알아내거나 태양의 위치를 계절을 알아내거나 달의 위치를 알아낼 때 아주 편리한 좌표계에 기본되는 별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도 황도 12궁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 달 그리고 오행성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었듯이 우리 동양에서는 28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도움을 받았죠. 서양에서는 황도 12궁이라 하여 별자리를 12개의 영역으로 나눈 반면 우리나라는 동양의 전통 별자리인 28수를 기준으로 황도와 천구의 적도 주변의 별자리를 나누었다. 같은 하늘을 두고 동서양은 서로 다른 관측 방식과 천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공통점도 보여주었다. 현대 별자리와 연결 방법이 틀린데 그중에서 현대 별자리하고 편대 별자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별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북두지성 말고요. 예를 들어서 오리온 자리는 연에 삼수라는데 삼수가 있고요. 겨울철 남쪽 하늘에 보이는 오리온 자리,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사랑하다 죽은 사냥꾼의 신화를 담고 있는 이 별자리는 비록 그 이름은 다르지만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의 별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서양은 영역으로 나눕니다. 별자리를. 12개의 영역으로 나뉘었고 나중에는 다른 별자리까지 해서 모두 88개의 별자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동양은 별과 별을 선으로 이어서 그 별들의 의미를 뒀습니다. 서양에서는 하늘의 별 주변으로 그림을 그려 그 모양을 형성화시키지만 동양에서는 별의 선을 이어서 모양이 아닌 뼈대를 세워 별자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담고 있던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가치와 의미를 높이 두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노력 또한 이어졌다. 여러 가지 탁본이라든가 마모가 심해서 선조 때 목판본으로 한 200개의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탁본을 떠서 종이품 이상의 신하들한테 나누어졌다라는 기록이 실록이라든가 이런 데 기록으로 나와 있죠. 조선 제21대 영조 대왕 시대에 와서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목판으로 인쇄되었는데 당시 조선 시대의 선비들은 오늘날의 지식인들처럼 별을 열심히 관찰하였다고 한다. 또한 태조 4년에 만든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돌이 닳아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숙종은 1687년 또 다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새기도록 명한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후대의 임금들에게도 가치 있는 유산이었던 것이다.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별의 위치나 위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점술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별자리 판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할 때 그 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천문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천문 관측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었고요. 석각으로 만든 별자리 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국가 권위의 표상으로서 이제 제작된 건 맞고요. 서원관에 있는 관리들이 어떤 천문 교육을 위해서 그러한 별자리를 익히거나 공부하는 데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천문을 관측하던 관청이 국내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천문 관측이 중요시 여겨졌고 본격적인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조실록이 실린 서운관의 기록을 보면 서운관은 천문의 재상과 역의를 추택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그 직급이 정삼품, 종삼품 등의 직급으로 그 수가 많았고 직급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천문 관측기를 이제 놓고 관측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정방안, 그 다음에 태양의 그림자를 잴 수 있는 규표 같은 걸 설치해서 관측을 했고 또한 그러한 천문기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의 과학적인 천문 관측기구 간의. 간이는 혼천이를 간략하게 만든 천문기기로 행성과 별의 위치, 시간의 측정, 고도와 방위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조선시대의 매우 정밀한 천체 관측기구다.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를 각각 분리해서 지평좌표계에서는 고도와 방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적도좌표계에서는 당시의 측정값인 거극도와 입수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평좌표계란 관측자가 서 있는 지평면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좌표계로 고도와 방위각을 통해 천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그 위에 비스듬히 있는 적도좌표계는 춘분점과 천구의 적도면을 기준으로 삼은 좌표계로 적경과 적위로 천체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를 조정하여 정극환을 북쪽으로 향하게 만들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간이는 어떻게 사용하여 하늘의 별을 관측했던 걸까? 지금도 간이를 사용하여 별자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간이는 해시계, 물시계, 혼천이와 함께 조선의 천문대에 설치한 가장 중요한 관측기기인데 오늘날의 각도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실을 감아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의 각을 조절하며 하늘의 별자리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해가 진 하늘, 어두운 밤하늘에 새겨진 별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간이의 각을 조절하고 측정하며 하늘의 별자리를 찾고 기록했을 것이다. 규형 끝에 단 실이 겹쳐지는 것을 보고 구멍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각도를 측정해 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간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평좌표계에서는 고도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몰 시 방향을 측정할 수 있고요. 또 일몰 이후에는 별의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좌표는 거극도와 입수도라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자는 지평 좌표계를 통해 별의 적경과 적위를 알 수 있고 적도 좌표계를 통해 거극도와 입수도를 알 수 있다. 별을 그냥 육안으로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몇 도 몇 초에 있는 걸 기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밀 관측 기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천체를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천체 관측기기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일정한 관측소에 올려놔서 천체를 계속적으로 관측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여 천문시계의 구실을 하였던 기구로 선기옥형, 혼익이라고 불렸던 혼천이.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종 때 그 기록이 남아있다. 과거의 천문기술을 바탕으로
세종대에는 더욱 정밀하게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의기들이 제작되며 천문 관측의 과학적인 시대를 열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하늘의 흐름을 읽고자 하는 세종의 지원과 노력 때문이었다. 조선의 천문학은 왕실 천문학이라고도 불렸는데, 경복궁 안에 대규모 관측시설인 관천대가 있었을 정도였다. 세종은 궁 안에 관상감이라 하여 천문을 관찰하는 부서를 두었고, 관천대를 가까이에 두고 1년 내내 별을 관측했다. 이 천문 기록, 천문 현상은 이것이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그 나라의 어떤 큰 일, 재난이나 좋은 일 같은 거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천문대를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래 뭐 하늘에 일어난 일을 왕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지역에 천문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조선 후기의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도 관천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제 역사 시대 이제 왕들의 인식은 뭐 중국의 천자가 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바로 그 천문의 어떤 일을 펼친다는 자체가 하늘의 뜻을 펼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대리자다. 이런 인식이 이제 왕들의 왕권에 주어져 있는 거죠, 보면은. 정조의 도장에 쓰여진 극이라는 글자에서도 당시의 천문관을 알 수 있는데, 북극성을 의미하는 극이라는 글자는 곧 하늘의 중심이 왕이고 하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이 바로 제왕의 역할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백성을 위한 관상수시의 천문학은 세종대에 이르러 더 과학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세종실록 문헌에 이르길 간이대는 오로지 천기를 살펴서 백성에게 저루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하여 천문학이 백성을 위한 학문임을 밝히고 있다. 세종은 뭐 다른 왕들에 비해 가지고 그 과학적인 요소에 훨씬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오면 아예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는 각도 단위로 표시하고 상당히 관측기기로서 관측을 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측의 정밀도가 옛날로부터 점점점 조선시대 때로 오면서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세종대왕을 만나며 황금기를 맞게 된 천문학. 세종은 왕이기 이전에 하늘에 관심이 매우 많은 과학자였다. 그리고 세종과 함께 관상감의 학자들은 천문 관측에 공을 들이고 추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조선시대 선조 때 초신성을 관측하여 기록에 남긴 것이다. 선조실록에 나타난 초신성 발견 기록은 우리 천문학의 일궈낸 또 다른 성과였다. 조선시대 때의 그 선조 때 이제 관측했던 초신성은 그 초신성이 터진 자리에 오래 지나면은 그 흔적이 남는데, 이 흔적은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뭐 어느 장소에서 언제 터졌는지, 그리고 흔적이 있으니까 그건 뭐 현대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케플러 초신성이라 이름 붙여진 이 초신성 폭발은 17세기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관찰되는 뱀 주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폭발하면서 수억 배 이상 밝아졌다가 사라지는 이 현상이 서양과 동양에서 동시에 목격된 것이다. 천문 관측 부서 관상감의 놀라운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많은 천문 관측 기록을 가진 민족답게 해성을 관측하고 기록에 남기기도 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성변등록. 3개월간 해성의 위치, 별자리 수준까지 꾸준히 기록하여 남긴 것으로 그 치밀하고 자세한 기록의 역사는 우리 천문학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며 얼마나 하늘을 사랑한 민족이었는지를 알게 한다. 수많은 해성의 기록이라든지 그 천변 어떤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저기
성변 등록이라고 하는 뭐 혜성의 위치를 별자리의 그 수준까지 표현하는 이런 기록들을 꾸준하게 이제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이제 역사 천문의 데이터로 활용할 때는 뭐 일정한 세계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자료로만 취급되던 기록들이 현대 천문학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고대 천문 자료의 의미와 중요성도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세종의 시대를 지나 숙종에 이르러 우리 천문학은 서양 천문학의 유입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신고려 망국 전도는 1708년 숙종 34년에 조선에서 제작된 그림으로 하늘이 360도, 땅이 360도라는 지구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360도의 원의 눈금이 그려져 있다. 세계 지도의 모습만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구를 중심으로 아홉 겹의 그 중첩된 하늘이 있다라는 구중천도가 전래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의 고대의 우주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그 동양사회에 전래돼서 이후에 천체관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망국 전도의 아래에는 천지의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지구의 1년과 24절기를 설명하고 있다. 성호 이익은 서양의 천문학을 받아들여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했고 조선 후기 프톨레마이오스의 중세적 우주설이 담긴 천문약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에는 하늘이 12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양 천문학이 밀려 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이 정보 자체를 파악하는 일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뭐 구중천설이라든지 12중천이라든지 하늘 구조에 대한 이해, 천체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목성의 그 토성에 고르겠다는 자체도 이 정보를 통해 서양을 통해 처음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그 발전한 천문학은 개인이 좀 주도를 했다는 측면도 또 조선 전기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용성이 강조돼서 실제로 휴대하게 간편한 그런 천문의기가 제작이 되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유입된 서양 천문학을 통해 우리의 실학자들은 더 넓은 세상의 하늘을 보게 되었고 동양과 서양의 천문관을 통합해 더 정밀하고 간편한 천문의기와 천문도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방성도이다. 그 외에 조선 후기 실학자 김성문이 저술한 역학 24도 총회에서는 서양 천문학의 우주관을 수용하여 담아내 지전설을 주장했다. 평원의라는 이 천문기기는 둥근판에 별자리를 그려 절기와 시간을 측정했던 천문기기로 그간 알 수 없었던 남반구의 별자리까지 그려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아스트로라브, 별의 위치와 시간, 경도와 위도를 관측하는 휴대용 천문기구로 유궁이라는 실학자가 아라비아의 것을 모방해 제작한 것이다. 물론 전통 천문학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17세기에는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실학자들이 활동했던 18세기에는 어느 정도 그 서양 천문학이 수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나 개인이 수용하면서 전통 천문학과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동서양 천문학을 융합시키고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실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는 신구법 천문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구법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서양 천문도의 영향을 받은 신법 천문도인 황도 남북양 총성도를 같이 그려 동서양의 하늘을 통합한 새로운 천문도를 완성시킨 것이다. 왼편의 황도 남북양 총성도에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별자리가 함께 그려져 있고 오른편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옮겨 그려
태조 때의 우리 하늘의 별자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신구법 천문도의 독특한 점은 바로 태양계의 행성을 그려 넣었다는 것이다. 토성과 목성의 둘레를 도는 위성들의 공전 주기도 적혀져 있을 정도다. 이처럼 우리 천문학의 위대한 점은 끊임없는 천문 관측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새로운 우주관이 당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당시 과학의 사상이 세계관의 변화에 어떤 영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거에 정밀했던 천문 의기들을 다시 재제작하여 그 우수성을 살피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천문학은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 구식 학문이 아니다. 천문학은 첨단 기술의 보고이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가 융성했던 시기엔 반드시 천문학 발전이 동반했다. 세종대왕 시절 우리는 이미 최첨단 관측 기기들을 완성했고 사서 속에 전해지는 각종 천문 관측의 기록들을 살펴봐도 천문학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민족 과학이었다. 하지만 별이 없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으며 우리 천문학은 쇠퇴했고 서운관, 관상감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국립천문기관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별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절이 지나고 이제 다시 천문학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비롯해 간의, 혼천이, 현주 일구, 정남 일구 등 놀랍도록 우수했던 과거의 천문의기들을 다시 살피며 그 찬란했던 천문과학의 영광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천문의기 복원에 이어 천문 관측 기록에 대한 유산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해성을 기록하고 관찰했던 성변 등록을 재출간하는 현장. 우리 민족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천문 기록의 유산의 우수성을 다시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과거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기록이 오늘날 재탄생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하고 이렇게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도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이나마 이렇게 출판물로서의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거의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현대의 기술과 다름없는 그런 관측을 하고 천문을 관측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그 조상들의 그 뛰어난 과학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천문학은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한 학문이자 모든 학문과 연결되는 기초 학문이며 가장 인간과 가까운 학문이기도 하다. 하늘의 별을 읽고 자연의 흐름을 짐작하며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 아주 오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류를 매혹시킨 학문이 또 있을까? 별은 늘 무한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별을 연구했고 기록했으며 별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천문의기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별에 대한 이런 사랑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추어 천문학회를 통해 천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매년 2,000명가량 새로 생길 정도다. 하늘의 시간의 원리,
천문의 어떤 질서를 인간 세계에 어떻게 투영해낼 것인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내려주려는 입장이고 바로 중간에서 이제 제왕이 이 둘의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별을 본다는 건 나의 미래를 보는 것, 혹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별을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별을 보는 재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별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별을 사랑한 민족. 우리 조상들은 단지 하늘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누구보다도 과학적으로 하늘과 별을 관측했으며 이를 많은 기록과 유물로 후세에 남겼다. 하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